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역사상 최장거리 항해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와의 연합훈련을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데요. 이번 항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앞두고 기술력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잠수함 전문가 교수님, 우리 잠수함이 림페약에 참석을 하면서 하와이까지 항해한 적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태평양을 횡단하는 건 역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1997년부터 이제 우리 잠수함은 독일에서 만들어졌어요. 독일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립 생산해도 이건 독일제다. Made in German.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만들면 북대서양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렇죠. 거기 환경인데 우리가 잠수함 사고 나서부터는 이걸 태평양에서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 적응 훈련을 계속 해왔어요. 1997년도부터 하나하나 괌까지 갔다가 하와이까지 갔다가 2007년도는 또 호주까지 갔다 왔어요. 호주. 그게 가장 길었는데 이번에는 괌, 하와이, 캐나다까지. 네. 이게 최장 기록이에요. 1,200톤짜리, 1,800톤짜리. 그걸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만든 잠수함을 가지고 캐나다까지 가는 처음이죠. 독일에서는 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잘 갔다 올지. 그동안 오길 바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잠수함이 한국이 독일 잠수함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왔어요. 매 2년마다 가서 이 하와이가 전투를 가상 전투에서 우리가 거의 1등 하다시피 했거든. 그래요. 아무튼 지금은 우리 독자적으로 가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제 세계를 장악할 차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죠. 저는 잘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수님은 잠수함 생활도 근무해보셨으니까 대서양하고 태평양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요? 바다 밑은 비슷할 것 같은데. 바다는 다 비슷한 게 아니고 유도에 따라서 수온, 음파는 수온, 염도, 밀도, 조류 이런 것들 막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염도가 중요해. 염도. 이 대서양가는 0.025, 그다음에 태평양가는 0.023 이렇게 약간씩 틀려요. 거기에 맞게 잠수함도 확 바꿔요? 그렇죠. 그 밀도가 틀리면 잠수함은 물을 채우고 물을 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줘야 돼. 네. 그래서 대서양에서 할 수 있는 작전, 태평양 할 수 있는 그 함정의 무게를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요. 잠수함은. 그래서 잠수함들은 승조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에 이런 소식 나올 때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 횡단에 나서는 거 얼마나 중요한 뉴스인지 여러분 이제 느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냐, 얼마나 조용히 가냐, 또 얼마나 잘 바다 아래 머무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수소, 이게 이름도 어렵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기반 공기 부료 추진 체계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조금 풀어주시고 이 기술이 이번 그 운항 능력에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잠수함의 가장 크게 이제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은밀성, 그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에 자망을 해가지고 물속에서 지낼 수 있는가 이게거든요. 이게 행존성인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하고 나서부터 실제로 이제 그 어떻게 각국에서 독일을 포함해가지고 독일이 이제 선도 국가인데요. 오랫동안 자망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최근에 AIP라고 이게 이제 Air Independent Propulsion 해가지고 공기 부료 추진 체계 이렇게 한글로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영어로 한 게 더 쉽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IP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AIP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잠수함도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석유 어떤 연료를 공급해서 태워서 그걸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이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제너레이터 돌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공기입니다. 산소가 없으면은 이 점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209급 같은 경우에는 자망 시간이 2 내지 3일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 AIP가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1,800톤급 이제 장보급급 다음에 나온 손원일급 같은 경우에는 약 2주간으로 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는 3,000톤급인데요. 이게 이제 대우 조선 해양에서 이제 건조를 했는데 이 AIP를 장착하고 나가지고 연속 운항 그러니까 운전 시험 평가를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존 거에 비해 가지고 약 30% 이상 자망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800톤급보다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는 약 3주 정도 그리고 최대 한 4주 정도까지 자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진 체계가 잠수함의 심장에 비유가 되고요. 예. 이제 바닷속 잠수함의 눈과 귀로 비유되는 거는 소나 체계라는 건데 이건 저희도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음파를 활용해서 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기술인데 이것도 국내 기술로 개발을 했다. 소나 체계는 다 귀로 듣는다고. 해도 같은 거는 사전에 출항하기 전에 다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해저산 같은 게 해도에 안 나오면은 부딪히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스타디하고 하고 가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수십 몇 미터는 다 약속해요. 나머지는 다 귀로 듣고 가는 거예요. 귀로. 이상 있으면 피해가고 이렇게. 그래서 소나 체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00톤 걸 만들면서 주로 한 게 전투 체계, 소나 체계 이런 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자. 거기에 히트 친 게 소나 체계예요. 우리 배가 독일 거보다 크잖아요. 독일 거는 1,800톤까지 만들었고 우리는 이건 3,000톤이잖아요. 예. 그러면 소나 체계를 성능이 좋으려면 크기를 배가 크면 그렇죠. 센서를 많이 붙일 수 있어. 아. 그래서 멀리 탐지하고 또 그걸 처리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전투 덩치가 체계가. 크면 둔해질 것 그렇지. 같은데 오히려 더 섬세하게. 그래서 예. 소나 체계가 독일에서 원천 기술은 우리보다 우수했지만 그걸 응용 기술은 우리가 발달돼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독일하고 차별화가 있는 거죠. 저 이런 거 궁금한 게 이런 소나 체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대우조선해양 같은 데서 다 개발하는 겁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체계업체라고 네. 소나 체계는 국방과학기술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화나 그다음에 LIG 이런 데서 이제 만들고 같이 한 거죠. 완전- 정부 주도 연구 개발해가지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완전 군산 복합체처럼 움직이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예. 안 하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협력업체들이. 잠수함이 근데 또 얼핏 생각해봐도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조용하게 이제 적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이 소음 저감 기술조차도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잠수함은 이제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숨는 거거든. 안 잡히려고. 물 속에 들어가는데 소리가 나면 잡힐 수 있잖아요. 뭔가 소리 나면. 그래서 소음을 완전히 줄여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내가 나는 소리를 밖으로 안 나가게 하고 밖에서 음파로 나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음파를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파를 부딪혀 가면은 우리 있는 걸 알잖아요. 저기.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음향 무반향 타일 그래. 음파를 보내 우리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소리를 흡수해 버려. 그게 이제 이 독일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음향 무반향 타일. 네. 그다음에 배가 크기가 키우면 키울수록 이제 공간이 많잖아요. 공간이 넓으니까 이 예를 들면 디젤 엔진을 돌린다, 전동기를 돌린다면 막 움직이잖아요. 소리가 진동 있잖아요. 그거를 탄성 마운트를 붙여가지고 거기다 올려놔요. 그러면 그걸 다 흡수해 버려. 밖으로 나가는 소리는 그런 걸로 제어하고 안에 밖에서 나를 잡으려고 할 때는 무반향 타일을 흡수해 버리고 이래서 소음을 완전히 줄인 거. 이런 장치는 독일하고 비교할 때 배가 크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엄청 노력했기 때문에 독일을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도산 안창호함이 진짜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는데 2021년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게 그 무섭다는 SLBM 이거 발사를 성공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또 따져보니까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한 건 유일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같은 민간인들은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인가요? 예, 이제 흔히들 이제 핵 전략에서 3대 억제 축이라 하게 되면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ICBM하고 공중에서 전략 폭격기 B-52 전략 폭격기가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이 세 개를 뉴클리어 트리아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SLBM 같은 경우는 이제 ICBM이라는 B-52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물속에서 수중에서 있기 때문에 탐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아시겠지만은 인공위성이라든지 정찰 자산들이 계속적으로 24시간 감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수중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의 탐지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은밀성 그렇기 때문에 생존성도 뛰어나다. 그리고 적에게 어떤 공격을 타격을 받았을 때 내가 물속에서 제2격을 세컨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SLBM이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는 디젤 잠수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 첫 번째로 이제 SLBM VCL 수직 발사관 6기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실제로 또 시험 발사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디젤은 원래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것은 이제
SLBM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핵 추진, 핵 잠수함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예, 전략 자산으로. 디젤이 좀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산 안창호함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디젤 잠수함에서 우리가 세계 첫째로 요 SLBM을 개발하게 되고 발사하게 됐는가?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이 나왔지만은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SLBM을 발사하는 그런 어떤 수직 발사관도 장착을 하고 탑재를 하고 그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잠수함이 갖는 어떤 은밀성, 이동성, 생존성, 그다음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저기 어떤 공격했을 때 얘가 맞받아칠 수 있는 세컨 스트라이크, 요걸 해서 억제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네. 핵 추진 잠수함은 지금은 못 갖고 있지만 일단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잖아요, 이미 네. 지난번에. 예, 근데 이미 기술은 거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예. 받아들여도 되겠다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눈, 귀, 심장 살펴봤는데 이제 두뇌를 살펴볼게요. 예. 전투 체계가 잠수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도 독자 개발했다. 독자 개발 안 한 게 뭔가요? 이거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요, 상당히 좀 의미를 많이 부여했거든요.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사람 몸으로 따지게 되면 손과 팔입니다. 펀치죠. 내가 치고 발로 이제 이렇게 타격을 하고, 그런 것은 이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우리가 이제 뭘 만들었다, 이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투 체계가 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탐지하고 뭐가 있는지, 적이 어디에 있는지, 적이 어떤 식별되면 저게 무엇인지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정보를 다 입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머리로, 두뇌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해서 머리로 이제 결심을 해서 어떤 무기 체계로 때릴 것인지, 요 기능이 실제로 전투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라 말할까요? 완전한 어떤 자주적 국방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 해군 전력을 어떤 발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한반도 작전 환경, 즉 해양 환경, 동해서의 남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작전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지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해양의 동서남해의 작전 환경 각종 데이터들을 입력시켜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 즉 이것을 이제 맞춤형 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잠수함은 상당히 정밀성을 요구합니다. 장비들이 최첨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어떤 뭐 업데이트할 어떤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성능 발휘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외국 회사하고 같이 기술 협력 방식을 했다 그러면 엔지니어를 불러야 됩니다. 아니면은 장비를 부속품을 떼어가지고 그 나라로 또 보내서 언제까지 정비를 해주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정비 기간이 또 오는데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뭐 중요한 어떤 이 우리의 작전의 패턴이라든지 각종 전투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부로 군사 기밀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군사 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됐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트워크 중심제 NCW라고 하죠. NCW라고 하는데 핵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투 체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독자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각종 무기 체계들이 개발이 되었습니까? 뭐 현무도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지금 핫하게 지금 뜨고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과 연동이 된다는 것이죠. 데이터 링크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도산 안창호 하면서 탐지를 합니다. 그럼 그 정보를 수상에 있는 이지스함 신호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중에 떠 있는 어떤 해상 초계기 링스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육상에 있는 지휘본부에 그 정보를 다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이 연동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제 작전 요소가 연합이 돼가지고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오늘의 토픽은 캐나다와 독일, 캐나다의 잠수함 독일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여기 포커스가 지금 맞춰지고 있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나서 20년 만에 독일을 이겼어요.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세척을 수출하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그때 제가 독일에 그렇죠. 있었는데 예. 독일에서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예. 이 독일이 감히 이거 뭐 한국이 우리를 이긴단 말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이겼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지금까지 얘기한 우리가 전투체계, 소나체계 이런 거를 사실상 노르웨이나 콤스보그 이런 데서 전투체계 사다가 조립했어요. 그다음에 이 부품 장비도 뭐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사다가 조립해서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 교수님 처음 타실 때는 국산화율이 형편이 없었을 거고 그때는 다 사온 거였는데 그때는 거의 다 사왔죠. 지금 보니까 도산 안창호하면 국산화율이 76%예요. 네. 저는 사실 100%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근데 이게 선원을 함에 비해서 2배 이상 또 높아진 그렇죠. 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저도 오늘 굉장히 흥분이 되네요. 예.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예, 맞습니다. 100%가 멀지 않았다. 손원일함 이후에 나온 게 최근에 이제 작년 2025년 10월에 지금 장영실함 같은 경우는 이게 76에서 82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100에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의미를 갖는 게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1993년도에 장보감 잠수함을 도입하고 나가지고 30년 정도 한 세대 정도 원 제너레이션 정도 지나고 나가지고 이렇게 국산화율을 76%까지 올렸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99급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33.7%, 그 이후 214급 같은 경우는 이 38.6%. 그런데 이제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는 38.6% 곱하기 2에 약 2배 정도는 76%인데. 그렇게 갑자기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 교수님께서도 이제 잠수함에 근무하시고 하셨지만은 저분들의 그 희생과 노력,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갖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해군이 잠수함 설계부터 건조까지 할 수 있는 기술 국가로 도약을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로 독일인데 기술 협력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잠수함을 그 동안에 이제 건조를 했단 말이죠. 주요 부품들은 다 국산 생산해서 조립식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76%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설계부터 건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리스트에 올라가게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지 보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혁신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도입하게 부품을 투입을 해서 만약 이것이 고장이 난다 또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제 떼어가지고 보내고 아니면 기술자고 온다든지 그러면 잠수함 입장에 와서는 작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국내 생산하기 어때요? 바로 주문해서 바로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바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때요? 네.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작전 지속도 공백 없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쭉 들어보면 도산 안창호함이 뭔가 정말 끝판왕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영실함이 지난해 진수가 됐는데 이건 또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요. 네. 어떤 게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장영실함 같은 경우는 도산 안창호보다 한 600톤, 700톤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그 장비를 더 좋은 장비를 실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두 가지가 큰 차이인데 장영실함은 국산화율도 좀 높였고 82% 정도 높였고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 같은 경우는 수직 발사관 6개예요. 근데 여기는 10개를 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의 대부분의 핵추진 잠수함은 수직 발사관은 12개 이상이에요. 북한같이 그냥 조무래기 이런 데는 이런 김구릉 영화 같은 데는 수직 발사관 하나만 해가지고 창피 다 당했잖아요. 저 시험 발사용으로. 네. 그래가 지금 뭐 다시 그 새로 만드는 배에는 뭐 10개를 실겠다 이랬는데 아무튼 배가 커지면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에서 이렇게 10발을 수직 발사를 실는 거 우리가 처음이단 말이죠.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 디젤 잠수함의 역사는 주로 납축전지를 가지고 120년 동안 운용해 왔어요. 그거를 일본이 깼어요. 납축전지보다 성능이 좋게 한 게 리튬 이온 전지라고. 네. 그건 바꿨는데 거기는 AIP기는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AIP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배가 좀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AIP 기능도 있고 리튬 이온 전지 있어서 기존의 디젤 잠수함보다 수시로 올라와서 충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의 잠수함은 하루에 2-3번씩 올라와야 되는데 네. 이건 한두 번씩만 올라와도 돼요. 그다음에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전속으로
하면은 1시간이면 배터리 아웃 그냥 깡통이 된다고. 한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거는 한 3시간 정도 느릴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디젤 리튬 이온 전지하고 수직 발사원이 가장 큰 차이고 나머지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음양 무반향 타일 이런 것도 저 정교하게 붙이고 해서 소음을 줄인다. 덩치는 커졌지만 장비는 좋아지고 소음은 줄고 그리고 장시간 오랫동안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자랑을 해도 되죠. 저희가 지금까지 함 하나하나 이제 잠수함 하나하나를 좀 봤는데 좀 크게 볼게요.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략으로 이제 눈을 넓혀보면 네. 냉정하게 예.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최근에 이제 우리 문근식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봤어요. 예, 그거 보니까 최신 잠수함 세계 각국의 보유 현황이 이렇게 쫙 리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1등부터 해서 쭉 한 네. 50등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순위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숫자로만 단순 숫자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세계 7위다. 1위는 북한 77척. 그냥 대부분 소형이죠. 아, 예, 양이 많다. 예, 일단 양으로 승부하는 북한이 북한. 그 정도로 잠수함이 많군요. 디젤 잠수함.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다음으로 2등인데 74척. 3등이 미국 65척. 러시아가 64척. 일본하고 이란이 각각 25척. 우리 한국이 21척인데요. 적은 거 아니에요? 그냥? 21척인데도 그래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비 성능이라든지 기타 또 그동안에 30년 동안 운영했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측면에 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 양보다 질이잖아요. 그렇죠. 다 합쳤을 때 예. 정량만 하지 정성적인 평가까지 하신다면 어때요? 했을 때는 이제 주변 4강국 뭐 미일 중러 다음이지 않나. 예, 한 세계 5위 정도? 왜 눈치를 보시죠? 이건 잠수함 전문가님 문 교수님이 맞아요? 냉정하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냉정하게 모르겠어요. 정량만 하죠. 정성 평가까지. 그 하죠.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접국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싸움을 내가 브라질하고 싸워요? 한 지금은 중국이 1, 2, 그러네. 일본 2, 우리 3등. 네. 북한은 숫자적으로 1인데 성능은 거의 꼴찌.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성능이 출중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핵추인 잠수함을 가져야 꼭 된다. 해야 그래서 한국형 핵추인 잠수함 책을 썼는데 원래 다른 방송 가면 책을 이렇게 놓고 하던데 여기는 안 하네. 없을 텐데. 자,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 빅토리아 인근 기지에 도착을 해서 캐나다 해군과 연합 협력 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야, 캐나다군하고 협력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캐나다는 다목적이죠. 캐나다하고 훈련한다는 거는 사실 속내는 캐나다가 지금 독일 잠수함하고 우리 잠수함 놓고 저울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수함 성능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잠수함 성능은 20%그 제한 요구서에 그렇게 돼서 나머지 80%는 금융 그다음에 산업 경제 지원을 어떻게 누가 잘하느냐. 이 60조 원의 프로젝트에 한국하고 일본 독일하고 누가 캐나다의 경제를 살림하는 나라냐. 이거 가지고 막 저울질하고 있어요. 네. 기분 나빠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는 원래 무기를 살려면 가격, 성능 납기,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절충교라는 게 있어요. 절충교역. 이 60조 원을 사주면은 그 반절 정도, 통상 반 이하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캐나다는 60조 원에 대한 산업 경제를 다 해달라. 이건 반칙이거든, 사실. 그러나 캐나다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미국하고 사이가 좀 사이가 안 틀어졌잖아요. 좋으면서 모든 면에 독립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앞서요.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그렇게 있겠네요. 하면서 그 기회를 이제 나토하고 EU는 막 붙고 있지. 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너 뭐 우리 호환성도 좋고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캐나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니까 거기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휘둘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속내는 야, 일단은 우리가 정부하고 협력해서 국가적인 총력전을 기울이되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지금 독일은 베스트셀러,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지만 원숭이의 나무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다. 이게 언제냐면은 2000년도에 독일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1800톤짜리 잠수함을 4척을 계약해서 그리스하고. 그런데 2004년도에 그걸 진술했다고 네. 물에 띄웠다고. 네. 원래 물에 띄우면 1년 정도면 시운전 다 끝나고 해군에 인도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생겼어. 비킬링 해가 넘어지고 뭐 시운전하다가 문제 생기고 탐지 장비가 소리 나고 잘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2010년에 그걸 인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 그리스로 갈 때는 페이퍼 서브마린, 네. 종이 잠수함 설계도만 있었다.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이 212 CD 커먼 디자인이라는 걸 제안하는데 지금 노르웨이가 공동 설계하고 있다고.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독일 잘 하지만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게 있다. 네. 그거를 캐나다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가는 목적은 내가 이런 잠수함을 한국에서 14,000km 끌고 왔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죠. 너 승조원도 캐나다 승조원 2명 타거든. 그 하와이에서. 네. 그 사람들 가서 입증해라. 우리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장기작전 능력, 그다음에 장비 신뢰성, 그다음에 승조원 훈련 수준 네. 이런 거 보면은 잠수함 나무랄 데가 없다. 오늘 방송 영어로 더빙해서 캐나다에 이걸 쫙 보여주는 뿌려야 거죠. 되겠습니다. 예. 더빙 당연히 해야지. 안 할라 했어요? 이제 그냥 또 돌아오는 게 아니죠. 하와이에 들릅니다.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 참가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외국군과 해상훈련을 하는 거는 뭐 태평양 가는 거는 물론이고 우리의 전력을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주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림팩에 여러 번 참여를 했었는데 어떤 능력을 선보였을까요? 예, 우리 한국 해군이 실질적으로 이제 림팩에 처음으로 참가한 게 이제 1988년도에 그때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를 했었고, 옵저버. 예, 1990년부터 FF급 그러니까 이제 울산급 호위함이 처음으로 수상함으로 이제 림팩에 참가를 했었고요. 잠수함은 1998년도부터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종부함이 209급인데요. 참가를 해가지고 대히트를 칩니다. 처음으로 참가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이제 미 핵잠수함도 참가를 하고 있었는데 가상적국인데 요걸 포함해가지고 무려 13척 15,000톤의 가상적을 격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이 2주 동안이었는데요. 전혀 이종모함은 전혀 장고장 하나 없이 정비 없이 2주 동안 임무를 완수하고요. 그래서 베스트 정비, 베스트 메인터넌스 쉽이라 해가지고 최우수 정비함의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 해군 포함해가지고 그때 훈련에 참가했던 이 다국적군 해군들이 이종모함을 노란 상어, 옐로우 샤크라는 이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장보함이 이 훈련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네. 무려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뭐 존 스테니스호 이게 이제 항공모함인데 요거 포함해가지고 40척을 격침을 시켜버려요. 이 장보가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끝날 때까지 장보함은 전혀 피해를 안 받고요. 끝까지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펙트 장보고라는 어떤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이제 2010년대, 2020년대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214급,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2024년도에는 도산 안창호함이 실질적으로 림팩에 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는 디젤 잠수함이지만은 거기에 VLS 해가지고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다음에 발사하는 어떤 실정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가진 잠수함으로서 우리가 이 디젤 잠수함이지만은 그 역할과 기능을 거기서 또 다국적 해군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독일하고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서 과거 림팩에 참가했던 그 한국 해군의 잠수함의 우수성, 그 데이터로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적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잠수함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역량을 바탕으로요. 2011년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하는데요. 디파고에서 확인해 보시죠.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자리한 섬나라 인도네시아. 이곳에는 동남아 해역에서 손꼽히는 핵심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해군의 나가파사급 잠수함인데요. 1번함 나가파사함을 비롯해 2번함 아르다데달리함, 3번함 알루고로함까지 이 세 척은 모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잠수함입니다. 기술을 도입해 조립하던 우리가 잠수함을 건조하고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K잠수함, 그 항해의 시작을 따라가 봅니다. 2011년 대한민국은 뜻밖의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잠수함을 도입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은 우리가 쟁쟁한 잠수함 강국들을 제치고 인도네시아의 신형 잠수함 사업을 수주한 건데요. 잠수함 수출 실적이 전무했던 나라가 11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계약을 따낸 일은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수출하는 세계 5번째 나라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대규모 잠수함 사업에 나선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섬나라로 1만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넓은 영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잠수함 전력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60년대 구소련으로부터 위스키급 잠수함을 도입해 운용했는데요. 그러나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잠수함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을 도입했지만 넓은 영해를 수호하기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잠수함 전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사업 입찰에는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같은 잠수함 강국이 참여했습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우리나라는 과거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준 독일을 제치고 최종 협상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리고 프랑스를 꺾으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경험이 없던 우리가 어떻게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먼저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가격과 기술 협력까지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을 이끈 것은 앞서 진행됐던 209급 잠수함 창정비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한 작업 태도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가 결국 수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군이 운용하던 209급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맞춘 수출형 잠수함 개발에 나섭니다. 무장으로는 이탈리아의 블랙샤크 중어뢰를 탑재할 수 있는 발사관 8개를 장착했는데요. 주요 장비들은 독일에서 들여온 209급 부품을 다시 통합하고 설계하는 작업을 거쳐 잠수함을 완성했습니다. 우리의 기술 협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간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인도네시아 해군에 전수하며 K조선의 경쟁력을 다진 건데요. 실제 수출된 잠수함 3척 가운데 3번함은 우리 기술진의 지원 아래 현지에서 조립됐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잠수함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인도네시아는 잠수함의 이름을 힌두 신화 속 신들이 사용하는 무기에서 따왔는데요. 1번함 나가파사는 정밀한 타격을 상징하는 활을, 2번함 아르다데 달리는 강한 전투력을 상징하는 활을, 3번함 알루고로는 강력한 일격과 제압에 상징하는 몽둥이를 의미합니다. 나가파사급 잠수함은 그 이름처럼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의 주력 수중 전력으로 자국의 영해 수호 임무를 다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역할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 세워질 잠수함 지원기지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의 새로운 역사를 연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멈추지 않는 도전 속에 K잠수함의 항해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방송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또 응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캐나다가 왜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해안선이 제일 길어요. 1등. 국토는 소련 다음으로 러시아 다음으로 높다고.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미국의 거의 형제 국가로 다 의존적으로 살아왔어요. 육해공군 다. 트럼프 대통령 잘 알잖아요. 네. 손익계산서 따지는 사람. 1기 때부터 막 방위비 압박했다고. 나토 5%까지 올려 GDP에. 한국 너 방위 분담금 500% 알리면 철수할 거야. 막 이때 당시부터 캐나다에 압력을 했어요. 너 돈 내. 왜 우리한테 빌부터 사라. 쉬운 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았는데 1기 때부터 잠수함을 가지려. 그때는 핵잠을 갖겠다고 얘기도 했었어요. 일부에서. 왜냐하면 북극해 작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쭉 진행되면서 정권이 바뀌고 하다가 주춤주춤 하다가 이제는 뭐 8척에서 12척을 사겠다. 그래서 해군력을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중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게 뭐냐. 그것이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은밀 작전. 보이지 않게.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1990년도 말, 98년도인가 그때 영국으로부터 어플더급 잠수함 4척을 중고로 사왔어요. 어디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GDP도 많은데 중고로 사왔어. 중고로. 근데 이제 영연방이 그러니까 아무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만 갖는다고 선언했어요. 90년도 말에. 디젤 잠수함을 다 없앴어. 대처 수상이 포클랜드 해전 끝나고 나서 야 디젤 잠수함 한 개 뭐야? 그래가지고 다 없앴다고. 핵잠수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젤 잠수함 다 이제 캐나다에 거의 좀 공짜로 주다시피 했죠. 싸게 줬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운용하면서 사온 거보다 훨씬 돈을 많이 소비했어요. 그리고
네 척 중에 거의 하나만 돌아다니고 하나는 또 불도나고 그래가지고 골치가 썩은 골치가. 이거 빨리 없애져 교체하지면 안 되겠다. 이런 여론이 막 비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서두르고 있는데 결과가 빨리 나오겠네요. 딱 따져보니까는 그래도 독일하고 한국이 제일 낫다. 그래가지고 조금 결승전에 붙인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또 너무 독일을 내리면 안 돼요. 이제 구간이 명간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독일이 또 강점을 가진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독일은 잠수함계에서는 명불허전이다. 잠수함계 에르메스인가요? 예, 그렇죠. 거의 뭐 네. 탑 티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잠수함을 건조하고 생산하고 이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1800년대부터 해군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1800년대부터 이렇게 잠수함을 쭉 이제 건설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신뢰성 이걸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독일 잠수함만이 갖고 있는 이 극단의 은밀성과 생존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일은 이 잠수함 이 합체를 건조할 때 자석이 통상 보면 우리 일반 철 같은 경우는 자석이 붙잖아요. 네. 이렇게 딱 자석을 갖다 붙이면 딱딱 붙는단 말이죠. 네. 근데 잠수함이 철로 돼 있지만은 요것이 비자성 강철로 이 선체를 만들었다는 그런 게 얘기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나를 쏜다든지 아니면 어떤 탐지를 할 때 자석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탐지가 쉽지가 않아요. 철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죠. 금으로 둘렀나? 스테인레스. 아, 스테인리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독일이 아무래도 이제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나토 국가들과의 어떤 작전의 아무래도. 호환성, 그다음에 이제 같은 어떤 울타리 바운더리 있기 때문에 아는 사이. 그렇죠. 네. 예,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거기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도 상당히 이제 적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디젤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소음이 문제다. 그다음에 자방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대체로 나온 것이 이제 AIP.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AIP 기술에 대해서는 독일이 거의 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할 정도로 상당히 이게 소음이 저소음의 잠수함을 생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장점이 실질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중소형 잠수함, 즉 2,000톤급 이하의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독일과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좀 이제 3,000톤급 이상의 좀 중대형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깊이 잠수할 수 있는 어떤 이 고장력강 HY100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사용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압이 세기 때문에 그곳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체를 네. 활용해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포인트. 아까 이제 초반에 나왔지만은 디젤 잠수함 중에서 세계 최초로 VSL 즉 SLBM 이것을 발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VLS. VLS. Vertical 네. Launching System. 영어가 더 쉬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무기 체계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독일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다. 예. 마지막에 그래서, 꼬리를 네. 붙여주시긴 했는데 지금까지 독일 입장 잘 들었고요. 한국이 독일보다 확실하게 나은 점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확실하게 나은 점. 일단 실적함이 있다. 네. 그거는 뭐 태평양을 횡단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장기 작전 문제 없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여태까지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를 어디 가서나 표신했어요. 무기에서도. 사실 뭐 K2 전차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2개월 먼저 배달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잠수함을 이렇게 딜레이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고. 코로나 시대에 한번 한 7, 80일 지연된 적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212CD는 노르웨이하고 커먼 디자인 합동 설계를 하고 있다고 이런 경우는 언제 나올지 기약을 못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제가 독일에서 5년 반 동안 밥 먹었는데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아무튼 그거는 한국에서 쓰시면 되셨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근데 팩트를 가지고 하니까 네, 네. 그거는 캐나다에서 분명히 봐야 돼요. 분명히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독일하고 또 호주에서도 격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레드백 장갑차인데 이때도 호주 장교들은 군에서는 이건 베스트다. 이건 특히 기술도 잘해주고 운용성, 호환성이 좋다 했는데
그거를 정치권들이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로 갈 뻔했는데 군에서 막 들고 일어났다고. 네. 이런 분위기가 이번에도 캐나다에서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잠수함 장교 입장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네. 잠수함은 한 사람이 살면 다 살고 한 사람이 살면 다 죽어요. all for one, one for all 이게 이제 잠수함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독일이 안전을 못 지킨 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검증돼서 보여줬지 않느냐? 이걸 캐나다 장교들한테 캐나다 정치권들이 얘기하고 싶어요. 요대로 그대로 브리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저도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거의 이제 풍어를 차원에서 우리가 잘 만들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보니까 MRO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뭐 유지 보수하는 거 너무 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능력 충분하지 않습니까? 잠수함을 만드는 회사는 만드는 나라는 MR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걸 한다는 거가 그렇죠. 지금 이슈가 돼서 그러지 미국 배를 우리가 MR로 하는 거 메인터넌스를 리페어 오버홀 했는데 잠수함 MR로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함정이 퇴역할 때까지 뭐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네. 그걸 책임지는 게 MR로라 근데 하는데 단지 우린 기술이 우리 좋은 게 거는 아니라 참 문제 없죠. 우리 기술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도 굉장히 빠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면하잖아요.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거를 지금 1,200톤짜리, 1,800톤짜리를 우리 MR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술 종속이 돼 있어요. 자기들이 와야 몇 년 전에 지금 우리 시운전하다가 그 우리 214급 1,800톤짜리 해상에서 끌려온 적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캐나다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MR로를. 지금 그래서 기술 종속에서 이제 독일을 탈피했다. 우리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얘기.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캐나다 팔면은 우리 거기 MR로 이제 기지를 건설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보다 잘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저희가 쭉 훑어봤습니다. 도산 안창업이 태평양 횡단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또 역사상 거리로 봤을 때도 가장 긴 거리를 가는 거고요.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건데 뭐 마지막으로 우리 잠수함 전리가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캐나다까지 갔다는 것은 편도 14,0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디젤 잠수함이 상상 수 없는 거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해군이 연안 방어 작전에서 글로벌 투사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어떤 작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인 어떤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 중요한 우리가 99%의 어떤 물동량이 지금 해상 SLOC 해상 수송 교통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하게 되면 우리 잠수함 투입해 가지고 방어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디젤 잠수함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SLBM을 탑재해가지고 실제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식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선제 타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적이 공격을 했을 때 맞받아칠 수 있는 세컨 스트라이크로서 억지력을 갖추게 됐다. 한반도 주변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죠. 전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전 무대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지금 한국의 잠수함에 주목하고 있죠. 그거는 원양 작전 능력이 출중한가, 신뢰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아마 무난히 달성하리라 보고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잠수함 장교 출신으로 보면은 캐나다의 작전 환경은 핵추진 잠수함 적격이에요. 왜냐하면 빙하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캐나다는 전 국민 전선상 비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부 제가 지난 1월 달에 캐나다 가서 예비역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말은 못해도 거기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8척에서 12척을 산다. 그러면은 이거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건 뭐 10년, 15년, 20년 걸리거든. 그래서 3척씩 통상 하는데 3척하고 또 3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환경이 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핵추진 잠수함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입하면 독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거는. 이걸 위해서 지금 미국하고 협력하고 있고 곧 이것도 문제가 풀리면은 우리는 디젤 잠수함 플러스 핵추진 잠수함이 완벽하게 이 수중 전력으로 이제 정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디펜스 프라임은 매주 금요일 밤 8시 KFN에서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